물고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걷는 서점의 김성훈입니다. 제 방송은 계속해서 리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북튜버로서 낭독하는 파일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첫 번째 책이 되는 게 바로 다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박석현 선생님께서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모모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제공을 해주셔서 소중한 저작권 협의로 북낭송이 이루어짐을 밝혀드립니다. 책에 있는 부분 중에서요,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를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부에 대하여서는 챕터 4에 있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챕터 2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분에서는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들어보면서 책을 깊이 있게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이다. 정의 뜻은 바로 잡는다는 말이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멍청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악을 퍼뜨린다. 반면 누구는 어질면서도 아랫자리에 눌려있어 그 덕이 빛을 못 본다. 그래서 붕당을 없애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넓히며 어진 이를 등용하고 못난 자를 몰아내어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반드시 경학을 공부하여 바탕을 다진 후 옛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인의 득실을 따지고 그것이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늘 오륜하지만 붕당의 화가 그치지 않고 정치인을 반역죄로 몰아넣는 옥사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군신유의의 도리는 이미 무너져 버렸다. 다산의 편지 중.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 정치는 내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생긴다. 그것이 소수 정당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거대 정당 중 한 곳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 내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우리나라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A라는 정당을 지지하였는데 그 정당에서 내 삶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조금 불리한 정책일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더 믿고 A라는 정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른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B라는 정당으로 나의 선택을 옮기든지 다양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니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고 판단한 후 나의 신념을 믿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당시 상황과 그 잘못 하나만을 두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지금 그의 위치나 정책을 보고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는 당연히 엄중히 꾸짖되 그가 살아온 일생을 바라보고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꾸준히 공부를 하고 무엇이 개인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를 잘 판단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입헌군주제란 왕은 있지만 통치는 헌법에 의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의회의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형태이다. 이는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시스템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표를 얻기 위해, 그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독재에 대항하여 피 흘리고 싸운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선택이 된다. 물론 다수결로 선택된 것이라 하여 그것이 곧 정의라는 보장은 없다. 누군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학연, 지연을 생각하며,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투표를 통한 선택을 하곤 한다. 다음은 2022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20년 지기 일본인 친구가 쓴 글 중 일부이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한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가 없다. 두 개 있는 국회의 의원을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결국은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게다가 보수 세력인 자민당이 2차 대전 후에 일관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도 거의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철학, 행세는 대부분 국민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누구를 총리로 뽑느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누가 총리가 되느냐라는 말을 쓴다. 나는 투표권은 없지만 적어도 이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내 몫을 하려고 한다. 이 제도 안에서 아무리 멀어도 계속 소리를 치고 몇 번 깨져도 계속 벽에 부딪히고 변화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도, 일본 국민의힘에도 실망했던 일본인인 나에게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오쿠사 미노루-슨. 대중들은 늘 정치인들이 설치해 놓은 몇 가지 큼직한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슈를 덮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 붙인다. 그중 하나가 정치 혐오 프레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에서 자주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진흙탕 싸움이다. 이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사람들은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두 마디는 바로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라는 말일 것이다. 예전에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이제는 개인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고자 하면 무엇이 진실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정치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사용된다. 이 또한 진흙탕 싸움 프레임의 하나로서 정치를 악의 구도로 만들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두 눈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치를 공부하며 세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권력은 모름지기 균형과 견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균형과 견제를 잘못 이해하면 크나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 출신인 독일 총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독재자 히틀러에 버금가는 인물이 반대당인 B정당에 나타나서 신나치주의를 외치며 폭주를 한다면 그래도 그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균형과 견제일까? 그럼 만일 이번은 A정당을 지지하고 다음은 B정당을 지지한다면 매번 A정당, B정당을 공평하게 번갈아가며 선택한다면 나는 지극히 균형과 견제를 잘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악질적인 사람이 B정당에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도 나는 계속 균형과 견제를 외치며 A, B를 번갈아 선택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균형과 견제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균형과 견제라는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휘둘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잘 따져볼 일이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게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저항 세력과 협력 세력, 그리고 그 사이에 머뭇거리는 대중이 있다.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갖 부와 권리가 약탈되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대중을 레지스탕스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콜라보들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식민지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중을 콜라보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족의 반역자인 콜라보가 될 것인지 구국의 영웅인 레지스탕스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구국의 영웅인 레지스탕스가 되는 것은 위험도 따르고 상당히 고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대다수의 대중이 콜라보 무리가 되는 것보다는 소극적 레지스탕스 무리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와 나라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찾아보기 귀찮다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결국 누군가는 감내해야 한다.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해보고 싫더라도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한다.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택이다. 평생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빨간 약을 먹고 현실 세계로 나올지는 본인의 몫이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내 바꿔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너무 많이 정당화시키며 주위에 전파한 후다. 부끄럽기도 하고 오기도 생겨 죽을 때까지 종교처럼 믿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 너무 아깝다. 이는 비단 정치에 대한 오판만이 아니다.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 말이다. 따라서 다소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진흙탕에 살짝 빠졌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상책이다. 계속 들어가다가 무릎, 허리, 가슴까지 잠기는 것은 순식간이다. 혹시 지금 내가 정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 다양하게 깊고 넓게 찾아보며 어리석은 정치인들보다 내가 더 현명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네, 여기까지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챕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하여라고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 중에 일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을 어귀를 돌아보면 갑자기 시원스레 시야가 열리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복지다. 산과 물이 어우러지되 시냇물을 낀 상기슭이 더 좋다. 그곳에 혈이 맺힌 곳에 남향으로 털을 잡는다. 서넉한 집을 정갈하게 도배하고 단출하게 꾸며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소와 삶의 운치를 더해줄 예술서, 그리고 인생의 정리를 담은 각종 시집들을 구비해 둔다. 향을 피워 정신을 맑게 하고 화초를 갖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 국화를 특히 아껴 온갖 잎이 시든 뒤에야 꽃을 피우는 그 매운 향기를 본받고자 한다. 나는 이런 삶을 늘 꿈꾸어 왔다. 다산의 편지 중. 가급적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흔히들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지 묻는다. 늘 듣는 소리는 사람들이 배부른 소크라테스라는 선택지는 없냐고 물어본다는 것이다. 너무 뻔한 질문이다. 그런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누구나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선택하겠지만 아쉽게도 없다. 요즘 시대에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보라는 선택지가 타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지를 내어놓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말한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들지 않은 시간이다. 즉, 일상생활을 할 때 정신과 몸이 모두 깨어있는 것이 그것이다. 밤에 잠든 시간을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치자. 몸은 잠들어 있지만 정신이 깨어있거나 또는 정신이 깨어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빼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너무 깊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일단은 그런 일련의 무의식 상태를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그럼 과연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생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깊은 생각이면 더 좋다. 깊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전두엽이다. 한마디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리의 뇌 기능 중 인생을 지배하는 뇌인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한다. 시각을 통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1단계다. 이후 2단계에서 정리를 한 후 3단계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 전두엽에서 정리와 표출, 즉 2 내지 3단계를 처리한다. 컴퓨터, TV,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순간의 뇌는 정지 상태와 비슷하다. 여기 TV를 보는 한 여성이 있다. 눈으로 화면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던 중 TV 내용에 관해 잠시 생각을 한다. 그 순간 드라마의 장면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잠시 딴 생각을 했을 뿐인데 중요한 장면을 놓쳤다. 화면을 되돌릴 수 없으니 무척이나 쉽지만 지금부터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TV에 더 집중을 한다. 다른 한 남성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 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데 잠시 생각을 하는 찰나 게임 캐릭터가 죽어버렸다. 정말 순식간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다음 판은 꼭 이기기 위해서 더욱 집중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미처 무언가를 정리하고 표출할 시간이 없다. 전두엽을 사용할 시간이 이토록 부족하다. 일방적으로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인 후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을 할 뿐이다. 실제로는 무언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는 정말 크나큰 착각이다.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표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학습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아동 시기는 뇌가 신경망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다.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하나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신경망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반대로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들을 필요 없다고 인식해 가지치기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없어진 신경망들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신경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런데 신경망이 사라지고 복구가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청소년기까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특히 자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에게만 치명적이고 성인은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을 리가 없다. 그러니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어리석어지고 싶지 않다면 전두엽을 적당히 굴리며 살아가야 한다. 원초적 본능에만 이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식 수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의식을 조금만 확대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인간관계, 건강, 재산이 바뀌고 더 흥미로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의식은 계속해서 변하고 더 넓어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식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넓히고 싶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사색을 할 때마다 나의 의식이 더 넓어지고 크게 변화된다. 더불어 나의 세계가 함께 변한다. 사람은 보통 있는 그대로 의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의식을 통제하면 우리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100원이 든다고 치자. 그중 30원은 부품비로 사용된다. 그 부품을 중국이나 인도의 조립 공장에서 조립하는 비용이 5원이 든다. 그럼 본사에서는 얼마를 가져갈까? 65원을 가져간다. 이 65원이라는 비용은 디자인 비용이다. 디자인, 창조,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폰의 뒷면을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했다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전두엽을 사용한 비용으로 나는 60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립업체에서는 손을 사용한 비용, 즉 시키는 것을 한 비용으로 5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창의적 사고를 하면 65원을 버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며 5원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싶은지를 말이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의 마지막에 기자가 질문을 했다.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잡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글쎄요, 아이들이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시대의 혁명이라 주장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창시자인 잡스는 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본인의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시켰을까?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온 인류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은 독서에 빠져 산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는 발도르프 초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의 3사 직원이다. 중요한 것은 이 학교 아이들의 90% 이상이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본인의 자녀들이 누군가가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 직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과연 인간의 본질은 뭘까?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그렇게 생성된 높은 의식 수준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삶의 질은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의식 수준을 높여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하자.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 중에 인상 깊었던 챕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구매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고기들 안녕!